유리야. 지금 출발했어. 오빠가 금방 갈게. 응, 보고 싶어 죽겠다니까. 택시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통화 소리. 그 목소리가 베란다에 서 있는 제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족 먹여 살리러 간다며 웃어주던 그 입으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향하는 곳이 달콤한 밀월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 지옥의 카지노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옥 문을 열어줄 열쇠를 쥔 사람이 다름 아닌 저라는 사실을, 자신을 팔아넘긴 여자가 자신을 죽일 듯 쫓아오는 그 순간을, 가장 비참한 배신의 순간에 시작된 가장 치명적인 복수.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민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드레스룸에서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거실로 나오는 이민석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던 한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유리 밑에는 어제 한지원이 몰래 끼워둔 흥신소 명함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지만 이민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민석이 향수를 손목에 뿌리며 한지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 부산 출장 거래처랑 일정이 좀 빡빡해서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급한 일 있으면 김 대리한테 전화하고. 한지원이 리모컨을 꽉 쥐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인데 그렇게 향수를 진하게 뿌려? 속옷도 새로 샀더라. 이민석이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람 만나는 자리니까 예의 갖추는 거지. 당신은 무슨 남편이 일하러 가는데 그런 걸 트집 잡아?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건데. 한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민석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 와. 당신 요즘 피곤해 보였잖아. 이민석이 한지원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한지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한지원은 곧바로 베란다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택시를 잡은 이민석이 차에 올라타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석이 입을 가리고 통화하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한지원은 창문에 귀를 대고 집중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택시 창문이 열려 있어 이민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유리야. 지금 출발했어. 오빠가 금방 갈게. 응, 보고 싶어 죽겠다니까. 택시가 멀어지자 한지원은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떨구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떠올랐죠. 한지원은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든 봉투와 미리 작성해둔 이혼 소송 서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민석이 금고에 숨겨두었던 법인 인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인감을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고생한다고? 그래, 그 값은 내가 제대로 치러줄게. 한지원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겉옷을 챙겨 입고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한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없었죠. 한지원의 차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경로를 재탐색해야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주민들이 대부분 떠난 낡은 상가 단지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위에 차를 세운 한지원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간판에 글씨가 반쯤 떨어져 나간 강도윤 세무회계라는 글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유리문에는 온통 임대문의, 독촉장, 경고장 같은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많이 들여다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원이 깊은 숨을 내쉬며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찌든 알코올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사무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서류 뭉치들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죠. 어두운 사무실 구석, 낡아 빠진 소파 위에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신문지를 걷어내며 부스스하게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까치집 지은 머리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었죠. 강도윤이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문 닫고 나가. 영업 안 해. 빚 받으러 온 거면 줄 돈 없으니까 배를 째든지 알아서 하라고. 강도윤이 다시 신문지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소파로 몸을 뉘었습니다. 한지원은 대답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먼지 쌓인 탁자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에 강도윤이 다시 신경질적으로 신문지를 걷어찼습니다. 아, 진짜 사람 잠 좀 자게 해. 뭐하는 여자야? 강도윤이 씩씩거리며 일어나 탁자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공항이 아닌 시내 면세점에서 이민석과 최유리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최유리의 얼굴을 확인한 강도윤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사진을 구겨 쥐며 한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보고 불륜 뒷조사라도 해달라는 건가? 사람 잘못 찾아왔어. 나가. 한지원이 강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 다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보였습니다. 강도윤의 시선이 현금 뭉치에 꽂혔다가 다시 한지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강도윤이 헛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돈 자랑하러 왔어? 아주머니,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난 이제 회계사도 아니고 그냥 빚쟁이야. 볼일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지원이 팔짱을 끼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유리, 당신 아내였던 여자 맞죠? 그 여자가 당신한테 횡령 누명 씌우고 이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자격증도 날아가고 이 꼴로 사는 거잖아요. 강도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리는 낯선 여자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대해 떠들어? 죽고 싶어? 당장 안 꺼져? 강도윤이 한지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지만 한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다가서며 강도윤을 몰아붙였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폐인으로 살 건가요? 술 마시고 잠만 자면 억울함이 풀리나요? 저 여자는 지금 내 남편 등쳐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강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 입술만 깨물었죠.
한지원이 탁자 위에 돈봉투를 강도윤 쪽으로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착수금이에요. 당신 빚 일부는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당신 돈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능력, 그걸 다시 쓰라는 거예요. 강도윤이 돈봉투와 한지원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내 능력? 자격 정지된 회계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다 끝났다고. 한지원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강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지원이 간절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유리가 지금 내 남편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당신은 알잖아요. 그 여자가 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내 남편은 지금 당신처럼 되기 직전이에요. 강도윤이 망설이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한지원이 건넨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리고 최유리의 최근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강도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수법이 똑같잖아. 유령법인 세워서 자금 세탁하고 남자 명의로 대출 당겨서 튀는 거.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강도윤의 눈빛이 조금 전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점차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는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하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강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단순히 남자 하나 잡아서 뜯어먹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당신 남편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 한지원이 강도윤의 말에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도와줄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평생 술이나 마시면서 죽을 날만 기다릴 건가요? 강도윤이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구겨진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 입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강도윤이 책상 서랍을 열어 구형 폴더폰과 낡은 차키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을 돌아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당신 이름이 뭐지? 한지원이에요. 그래, 한지원 씨. 나도 이대로 죽기엔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그 여자한테 갚아줄 빚이 아주 많거든. 착수금은 접수하지. 강도윤이 앞장서서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지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탁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사무실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도윤이 자신의 낡은 승용차 문을 열며 한지원에게 말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최유리 뒤에는 당신 남편보다 훨씬 더럽고 무서운 놈들이 버티고 있거든. 전쟁 시작이라고. 한지원이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강도윤이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낡은 승용차가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좁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불법 환전소와 전당포 간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리는 대낮인데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조수석에 앉은 한지원은 불안한 듯 안전벨트를 꽉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도윤이 익숙한 솜씨로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전당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도윤이 차 시동을 끄며 한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한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같이 가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강도윤이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쇠창살 너머로 눈이 퀭한 주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강도윤을 알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이, 강 회계사. 돈 갚으러 온 거 아니면 썩 꺼져. 재수없게 왜 아침부터 얼쩡거려? 강도윤이 쇠창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불어. 최유리, 그 여자 요즘 어디에 돈 보내? 주인이 캑캑거리며 강도윤의 손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강도윤이 멱살을 놓아주자 주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성질머리하고는. 그 여자 요즘 큰 판에서 노나봐. H호텔 카지노 환전소로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 액수가 장난 아니야. 강도윤이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당포를 나갔습니다. 한지원은 그 뒤를 따르며 입술을 깨물었죠. 다시 차에 올라탄 강도윤이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H호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지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이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민석의 회사법인 계좌 출금 알림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한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액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도윤이 백미러로 한지원을 힐끗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회사 공금까지 건드린 거면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군. 한지원이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혼자서 이런 큰 돈을 쓸 위인이 못 돼요. 분명히 최유리가 시킨 거예요. H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강도윤은 트렁크를 열고 짐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직원 출입증과 유니폼들이 들어 있었죠. 강도윤이 직원용 재킷을 걸쳐 입으며 한지원에게 청소부 유니폼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VIP 룸 근처까지 가려면 직원인 척해야 해. 두 사람은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호텔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보안 요원 한 명이 그들을 가로막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거기 두 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한지원이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자 강도윤이 자연스럽게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 김 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채용한 인원들이야. 급하게 VIP 룸 청소랑 서빙 지원하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확인해 볼라? 지금 김 실장님 기분 안 좋으시던데. 보안 요원이 김 실장이라는 말에 흠칫 놀라며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강도윤은 태연하게 인사를 받아주고 한지원을 데리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습니다. 한지원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강도윤의 대담한 행동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카지노 VIP 룸이 내려다 보이는 2층 난간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도박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민석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석은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환호성을 지르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었죠. 얼굴은 술과 흥분에 취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석의 옆에는 최유리가 딱 달라붙어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대단하다. 내가 뭘 했어? 오빠는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니까. 딱 2배만 더 불려서 나가자.
응? 최유리가 이민석의 귀에 속삭이며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민석이 호탕하게 웃으며 최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오늘 되는 날이라니까. 회사 돈 잠깐 빌려 쓴 거, 이거 한 방이면 다 채워넣고도 남지. 가자. 이민석은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 딜러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추가칩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도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설계야. 초반에 돈 좀 따게 해줘서 도파민 뿜어내게 하고 이성 잃게 만드는 거지. 저 딜러랑 최유리 서로 눈빛 교환하는 거 보이지? 한지원이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바보 같은 인간. 저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강도윤의 말대로 딜러가 교체되자마자 판세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민석이 베팅하는 족족 돈을 잃기 시작했죠. 쌓여있던 칩들이 순식간에 딜러 쪽으로 쓸려가자 이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패를 어떻게 돌리는 거야? 다시 해. 이번엔 올인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칩까지 모두 사라지자 이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이민석에게 최유리가 슬그머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분이 급할 때 이거 잠깐 쓰고 딱 한 판만 더해서 복구하자. 응? 이민석은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봉투를 낚아채서 열어보지도 않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도윤이 망원 렌즈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친놈. 저거 신체 포기각서랑 연대보증 계약서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서류의 지장을 쾅쾅 찍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안 돼. 여보, 그거 찍지 마. 하지만 강도윤이 잽싸게 한지원의 입을 막고 뒤로 잡아당겨 기둥 뒤로 숨겼습니다. 한지원이 강도윤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강도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의 귀에 대고 무섭게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나가봤자 당신 남편 못 구해. 증거도 다 날아가고 최유리 배우도 못 잡아. 끝까지 보고 한꺼번에 쳐야 해. 한지원이 강도윤의 팔을 꽉 잡으며 흐느꼈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민석이 지장을 찍은 서류를 최유리에게 건네자 최유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은 한지원을 진정시킨 뒤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비의 수신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최유리는 화장실이 아닌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참에 선 최유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윤의 이어폰을 통해 최유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사장님. 작업 끝났어요. 회사 공금까지 싹 털었고 각서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물건 상태 메롱이에요. 바로 회수해 가세요. 강도윤이 수신기를 한지원의 귀에도 대주었습니다. 한지원은 최유리가 이민석을 물건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최유리의 통화 상대방 목소리가 굵고 걸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고했다. 바로 애들 보낼 테니까 주차장 쪽으로 유인해. 장난질 치지 말고. 강도윤이 수신기를 거두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 사장이야. 기업형 조폭이자 악질 사채업자지. 내 인생 망가뜨린 놈도 저놈이고.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 입구 쪽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밴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밴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호텔 입구를 에워싸며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죠. 이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테이블에 엎드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 위로 거대한 먹구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놓치면 당신 남편 오늘 밤에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어. 한지원이 눈물을 닦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장 사장의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화려했던 호텔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거리를 감쌌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이민석의 발걸음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VIP 룸에서 호기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셔츠 단추는 뜯겨나가 엉망이었죠. 최유리가 이민석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는 렌트카 업체 불러놨어. 일단 거기로 가자. 이민석이 풀린 눈으로 최유리를 쳐다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유리야, 내 돈, 회사 돈 어떡하냐? 나 이제 끝났어. 최유리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민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차 오니까 빨리 타. 최유리가 손짓하자 호텔 로비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렌트카가 비상등을 켜며 다가왔습니다. 이민석이 힘겹게 차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렌트카 앞뒤를 가로막으며 급제동했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음에 이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4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살려. 이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남자 중 하나가 이민석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이민석이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자 남자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승합차 뒷좌석에 던져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호텔 보안 요원들도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승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굵은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최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물건 상태가 영 별로네. 술 냄새 진동하고. 최유리가 아양을 떨며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작업은 깔끔하게 했잖아요, 사장님. 저도 같이 가서 정산.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 사장이 구둣발로 최유리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찬 것입니다. 최유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부러지고 스타킹이 찢어지며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장 사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냄새나게 차에 타려고 해? 넌 여기서 빠져. 경찰 냄새나니까. 최유리가 억울함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제 목 챙겨주신다면서요. 장 사장은 대답 대신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승합차 2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최유리가 부러진 구두굽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강도윤의 낡은 승용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한지원이 안전 손잡이를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저 차예요. 놓치면 안 돼요. 강도윤이 핸들을 꽉 쥐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꽉 잡아. 혀 깨물지 말고. 강도윤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승합차를 쫓아 도로 위로 진입했습니다. 도심의 밤거리를 가르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사장의 승합차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했습니다. 강도윤 역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그 뒤를 바짝 붙었습니다. 앞서가던 승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끼어드는 트럭을 피해 고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한지원이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에 트럭. 강도윤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핸들을 급하게 꺾어 트럭과 가로수 사이 좁은 틈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가로수에 긁히며 불꽃이 튀었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놈들 항구 쪽으로 가는 거야. 이 길 말고 지름길로 가서 앞지른다. 강도윤이 갑자기 골목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좁은 시장 통로를 지나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위험천만한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판대가 쓰러지고 박스들이 날아갔지만 강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장 사장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며 외워두었던 뒷길들이 머릿속에 지도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골목을 빠져나오자 거짓말처럼 장 사장의 승합차들이 바로 옆 차선에 나타났습니다. 뒤따르던 승합차 운전자가 강도윤의 차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이 새끼 뭐야? 안 꺼져? 죽고 싶어? 조직원이 휘두른 골프채가 강도윤의 차 보닛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한지원이 공포에 질려 강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떡해요? 저러다 사고 나겠어요. 강도윤이 이를 악물며 기어를 조작했습니다. 사고? 내게 해주지. 강도윤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으며 승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충돌음과 함께 승합차가 휘청거리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당황한 조직원이 골프채를 놓치고 차 안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전방 교차로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죠. 장 사장의 차들은 경찰차를 피해 급하게 좌회전하며 외곽 도로로 빠졌습니다. 강도윤 역시 경찰차와 마주치기 직전 반대편 골목으로 차를 숨겼다가 다시 튀어나갔습니다. 경찰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라졌고 다시 빗줄기 속에 세 대의 차량만이 남았습니다. 비가 오네요. 한지원이 창밖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검게 젖어들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차들은 가로등조차 드문 항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폐쇄된 컨테이너, 야적장의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장 사장의 승합차들이 철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곧바로 따라 들어가는 대신 전조등을 끄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야적장 입구 수풀 속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낡은 냉동 창고 앞에 승합차들이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강도윤이 트렁크 레버를 당기며 한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절대 나오지 마. 강도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야구 방망이와 전기 충격기, 그리고 구급상자가 들어 있었죠. 강도윤이 비를 맞으며 장비를 챙기는 사이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야적장 구석에 굴러다니던 녹슨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도윤이 다급하게 한지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오려고 해. 당신 남편 구하다가 당신까지 죽어. 한지원이 쇠파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쓴 각서, 그거 우리 집이랑 내 아들 목숨줄이에요. 저기서 죽게 놔두면 빚은 고스란히 우리 애한테 온다고요. 강도윤은 한지원의 절규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내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 상황 봐서 튀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는 거야. 알겠어? 한지원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몸을 낮췄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냉동 창고를 향해 포복하듯 접근했습니다. 창고 입구에서는 조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이민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한지원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이 쓸리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듯했죠. 창고의 녹슨 철문 틈새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고 뒤편에 뜯겨나간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을 부축해 환풍구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환풍구 틈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상보다 훨씬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동 창고 안은 도살장처럼 서늘하고 비릿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풍구 틈새로 보이는 광경에 한지원이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참았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이민석이 묶여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오른쪽 다리는 바지 위로 뼈가 튀어나올 듯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장 사장이 이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히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장 사장이 태블릿 PC를 이민석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말을 들었어야지. 네가 횡령한 회사 공금 지금 당장 내 지정 계좌로 이체해. 비밀번호대. 이민석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장 사장의 부하가 옆에서 이민석의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화면을 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도윤이 좁은 환풍구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춘 강도윤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해킹 같은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저놈 밑에서 일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심어둔 관리자 코드가 있어. 저 태블릿 내 서버랑 연동돼 있거든. 강도윤의 이마에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관리자 모두 접속 성공이라는 작은 글씨가 떴습니다.
강도윤이 침을 꿀꺽 삼키며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 사장이 이민석을 협박해 이체하려는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강도윤의 폰에 잡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태블릿 안에 저장된 장 사장의 이중 장부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와 불법 자금 세탁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강도윤의 클라우드로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률 50%, 60%,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야속할 만큼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망을 보던 조직원 하나가 환풍구 쪽에서 들리는 미세한 인기척을 느꼈는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쥐새끼가 들어왔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강도윤이 데이터 전송을 멈추지 못한 채 초조한 눈빛으로 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원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라이터가 잡혔습니다. 한지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쌓여있는 기름 묻은 걸레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한지원이 강도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는 소리 없이 걸레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원이 라이터 돌을 켜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기름 묻은 걸레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지원은 망설임 없이 불붙은 걸레 뭉치를 환풍구 반대편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뭐야? 조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치는 순간 불길이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으며 확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고 주변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창고 뒤에 불났다. 조직원의 고함 소리에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 사장이 태블릿을 챙기지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소화기 가져와. 불 꺼.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 사장 역시 연기를 피해 잠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을 타 강도윤이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부수고 창고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지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3미터 높이였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묶여있는 이민석에게 달려가 주머니 칼로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한지원은 이민석의 얼굴을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야, 지원이. 이민석이 개슴츠레 눈을 뜨며 한지원을 알아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원아. 나 좀 살려줘. 나 다리가. 밧줄이 풀리자 이민석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바닥에 닿자 이민석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파, 못 걷겠어. 강도윤이 이민석의 팔을 잡아 어깨에 걸치며 소리쳤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여기서 죽고 싶어? 하지만 이민석은 공포와 고통에 질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축 늘어진 이민석은 탈출을 위한 짐 덩어리나 다름없었죠. 그때 연기를 뚫고 장 사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 사장이 핏발선 눈으로 세 사람을 겨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쥐새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 강도윤, 내 놈 지닐 줄 알았다. 한지원이 비명을 삼키며 이민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도윤은 이민석을 내려놓고 천천히 장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도윤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장 사장에게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쏘세요. 방아쇠 당기는 순간 당신 비밀 장부랑 뇌물 리스트, 전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로 동시 전송됩니다. 장 사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리지 않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허풍 떨지 마. 네가 그 짧은 시간에 뭘 빼냈다고. 강도윤이 비웃으며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맑은 알림음이 장 사장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연이어 알림음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장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도윤이 한 발자국 다가서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지금 울리는 거 당신 차명 계좌들 거래 정지 알림이야.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할 때 만들어둔 안전장치 기억 안 나? 관리자 권한으로 전 계좌 동결시켰어. 당신 이제 빈털털이야. 장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총을 든 채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장 사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래 정지, 잔액 동결, 접속 차단. 붉은색 경고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장 사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계좌식이 죽여버릴 거야. 장 사장이 다시 총구를 들어 올리며 격발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강도윤이 바닥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장 사장 쪽으로 안전핀을 뽑고 분사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분말 가루가 장 사장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타악 마이너스. 총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뛰어. 강도윤이 소리치며 이민석의 한쪽 팔을 잡았습니다. 한지원이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질질 끌려오는 이민석을 부축해 창고 뒷문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장 사장이 기침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저놈들 잡으라고. 놓치면 다 죽을 줄 알아.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민석은 아이고 다리아를 연발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강도윤과 한지원은 그를 짐짝처럼 끌고 달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랜턴을 비추며 쫓아오는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강도윤이 미리 봐두었던 배수로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저 배수관만 통과하면 도로 건너편으로 나갈 수 있어. 성인 남자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콘크리트 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악취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강도윤이 먼저 이민석을 배수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기어서라도 가. 이민석이 울며 불며 배수관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지원이 뒤따라 들어가고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 총알이 배수관 입구 콘크리트를 때리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강도윤이 재빨리 몸을 웅크려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배수관 안은 빗물과 오물이 섞여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좁은 통로를 울렸습니다. 한지원은 앞서가는 이민석의 엉덩이를 밀며 뒤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강도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지옥 같은 창고를 벗어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죠. 바닥에는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된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 사람은 엉망이 된 몰골로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부러진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끙끙거렸습니다. 얼굴은 피와 흙탕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이민석이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한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한지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119 안 불러? 나 다리 부러진 거 안 보여? 이러다 평생 절름발이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한지원은 대답 없이 화장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강도윤은 창가에 기대어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대답 없는 한지원을 보며 답답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제 그놈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내가 납치당해서 강제로 각서 쓴 거라고 하면 빚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이민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브라운관 TV의 전원을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뉴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좁은 모텔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보입니다. 지난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형 폭력 조직이자 불법 대부업체인 장대호 팔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장 사장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호성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어젯밤 창고에서 봤던 그 살벌한 눈빛은 그대로였죠. 이민석이 TV 화면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새끼 저거 벌써 잡혔어? 야, 잘됐다. 지원아, 봤지? 하늘이 나를 돕는다니까. 저놈 잡혔으니까 이제 내 각서는 휴지 조각이야. 이민석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앵커의 다음 멘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비밀 장부에서 다수의 기업 간부들이 횡령 및 자금 세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어사 재무 담당 이사 이민석 씨는 수십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 자금으로 유용하고 이를 장 씨의 대포 통장으로 세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뉴스 화면 하단에 수배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뭐야? 내가 왜 나와? 난 피해자야. 납치당해서 억지로 쓴 거라고.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공항 출국장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자 최유리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이민석이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 돈 빼돌려서 해외로 튀자고 꼬드겼다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민석 그 인간도 공범이에요. 최유리의 거짓 폭로가 생중계되자 이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민석이 TV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친년이.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나 꼬셨잖아. 네가 카지노 가자고 했잖아. 한지원이 TV 리모컨을 침대 위로 던지며 이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지원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이민석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이혼 소장과 함께 강도윤이 밤새 정리한 이민석의 횡령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원아? 한지원이 이민석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납치 피해자가 아니야.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하고 범죄 조직이랑 결탁한 파렴치한 범죄자지.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당신 위치도 당신 죄도 전부 다. 이민석이 멍한 표정으로 한지원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와 한지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우리 민준이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응? 내가 나가서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 한지원이 뒷걸음질 치며 이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아빠 둔 적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갚을 건 돈이 아니라 죗값이야. 그때 모텔 복도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들은 이민석을 보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형사들이 이민석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석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환자야. 다리 부러졌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민석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 통증에 이민석이 비명을 질렀지만 형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방을 나가기 직전 이민석이 고개를 돌려 한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지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한지원은 강도윤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민석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모텔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같네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한지원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강도윤은 말없이 한지원의 등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지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 강도윤은 한지원을 태우고 근처의 한적한 바닷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방파제였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를 따서 한지원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원이 커피를 받아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강도윤이 방파제 난간에 걸터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지원 씨가 저를 살린 겁니다. 어제 사무실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아마 평생 그 곰팡이 핀 소파에서 썩어가고 있었겠죠. 강도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람에 떠는 한지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한지원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지난 24시간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한지원이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도윤이 한지원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게 빛나고 있었죠. 글쎄요. 적어도 어제보다는 낫겠죠. 지원 씨는 짐승 같은 남편 털어냈고 전 제 인생 망친 놈들 감옥에 보냈으니까요. 강도윤이 손을 뻗어 한지원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한지원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대감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이자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한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한지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이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잘 가라. 내 지긋지긋한 과거야. 한지원도 용기를 내어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이민석.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파도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희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이민석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심의 한적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안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한지원은 작업복 차림으로 사다리에 올라 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한지원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주를 생각하면 붓을 움직이는 팔의 통증조차 살아있다는 감각처럼 느껴져 행복했으니까요.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은 강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던 페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도윤이 주위를 둘러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사장님. 페인트 칠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인건비 굳으셨네. 한지원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오셨어요? 면접은 잘 봤어요? 강도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럼요. 이 강도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왔죠. 대형 회계법인에서 파트너급 대우를 제안하던데요. 한지원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건네며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도윤 씨 능력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강도윤이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한지원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다 지원 씨 덕분이죠. 아, 가게 이름은 정했어요? 민준 앤드맘 어때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랑 파스타 팔 거거든요. 한지원이 쑥스러운 듯 웃자 강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올려둔 한지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장갑을 벗어 던지고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저 민준이 엄마예요. 네, 민준이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지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한지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도윤을 쳐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운동회. 달리기 하다가 쓰러졌대요.
코피가 안 멈춘다고. 지금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고 있대요. 강도윤은 두말하지 않고 한지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 차로 가요. 그게 더 빨라요. 두 사람은 가게 문단속도 하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지원은 내내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밥 잘 먹고 나갔는데 그저께 다리에 멍이 좀 들긴 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강도윤이 한지원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별일 아닐 거예요. 애들은 뛰어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침대 시트 곳곳에는 붉은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한지원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한지원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강도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항암 치료만으로는 차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의사의 가운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아이예요. 백혈병이라니요. 오진 아니에요? 의사가 한지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국내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습니다. 한지원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민준이 이대로 죽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이요. 의사가 한지원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님 검사는 방금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전자가 반일치라서 이식 후에 거부 반응 위험이 너무 큽니다. 혹시 아버님은?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한지원의 머릿속에 가장 끔찍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석?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그 인간만이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 한지원을 절망케 했습니다. 강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한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원 씨,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그 자식한테 가봐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 날 한지원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구치소 접견실을 찾았습니다. 투명 아크릴병 너머로 휠체어에 앉은 이민석이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다리에는 두꺼운 깁스를 하고 있었고 며칠 사이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번들거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한지원을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이고, 이게 누구야? 나를 감방에 쳐넣은 위대한 전처 아니신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땐 언제고 보고 싶어서 왔어? 한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을 짚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아파. 백혈병이래. 이민석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무심하게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달라고 왔어? 나 빈털터리인 거 알잖아. 네가 다 뺏어갔으면서. 한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나랑은 안 맞아.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야. 제발 부탁해. 민준이 검사 한 번만 받아줘.
이민석이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석이 턱을 괴며 한지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검사받고 내 골수 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옆에 있던 변호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기침을 했지만 이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원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다 들어줄게. 이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첫째, 탄원서 써. 내가 횡령한 거, 네가 오해해서 신고한 거라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했던 가장이라고 눈물로 호소해. 형량 확 줄어들게. 한지원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써줄게. 둘째, 이혼 소송 걸면서 청구한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전부 취하해. 그리고 내가 숨겨놓은 돈 찾았다는 그 증거들 다 없애. 나 나가면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한지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돈은 이민석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었고 그걸 눈 감아주라는 건 공범이 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검사만 받아줘. 이민석이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끼, 강도윤인가 뭔가 하는 놈. 그놈 무고죄로 고소해. 나 꼬드겨서 도박하게 만들고 납치 자작극 벌인 게 그놈이라고 진술해. 그 새끼 감방 보내는 게 내 마지막 조건이야. 한지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도윤 씨는 우리 은인이야. 그리고 당신 죄를 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이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휠체어를 뒤로 뺐습니다. 싫으면 말든가. 아쉬운 건 너지 내가 아니잖아. 뭐 민준이 죽으면 장례식장에는 한번 가줄게. 육개장이나 먹으러. 이민석이 교도관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 다 했어요. 넣어주세요. 아, 다리 아파. 한지원이 유리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이민석?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이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접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지원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도윤이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지원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지원이 강도윤의 옷깃을 잡고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요. 도윤 씨를 고소하래요. 그래야 민준이 살려준대요. 강도윤의 눈빛이 매섭게 타올랐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그날 밤 강도윤은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해외 골수 기증센터와 연락을 취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민준이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골수 기증자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출근길 바쁜 사람들은 강도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전단지는 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혔죠. 저녁이 되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무균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고열이 지속되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한지원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서 작성해 주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세요. 도윤 씨 고소장도 제가 쓸게요. 강도윤이 전단지 박스를 들고 병원 로비로 들어오다가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강도윤은 멈춰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민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석 같은 악마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한지원이 겪어야 할 고통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강도윤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제 몰래 받았던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죠. 의사가 희박한 확률이라고 해서 열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그 봉투. 강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좀비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강도윤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손에는 구겨진 우편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제 몰래 검사를 의뢰했던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이 아니면 일치할 확률이 2만 분의 1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도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강도윤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찢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의학 용어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지만 강도윤의 눈은 맨 아래 적힌 종합 소견란에 꽂혔습니다. HLA 조직적 합성항원 검사 결과 10개 항원 중 8개 일치, 부분 일치 이식 가능. 매우 희귀한 고적합 사례임. 강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지를 2번, 3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강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지원이 변호사와 만나기로 한 병원 법무팀 사무실은 5층이었습니다. 강도윤이 계단을 2칸, 3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이 그 악마 같은 이민석에게 영혼을 팔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지원 씨. 그 시각 5층 법무팀 상담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한지원은 초점 없는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합의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민석이 요구한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강도윤에 대한 무고 고소장. 맞은편에 앉은 이민석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밀며 재촉했습니다. 한지원 씨, 여기랑 여기에 인감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민석 씨가 바로 검사에 동의하실 겁니다. 아이가 위급하다고 하니 서두르시죠. 한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에 붉은 인주를 묻히는 손이 제멋대로 흔들려 책상 위에 붉은 얼룩이 졌습니다. 한지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장을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 도장만 찍으면 민준이는 살 수 있지만 자신을 구해준 강도윤은
범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죄책감과 모성의 사이에서 한지원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한지원이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내리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상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멈춰요. 찍지 마요. 놀란 한지원이 도장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그르르 굴러간 도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뭡니까? 지금 중요한 합의 중인데 나가세요. 강도윤은 변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지원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결과지를 책상 위에 탕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지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원 씨, 그 자식한테 굽힐 필요 없어요. 합의서 찢어버려요. 한지원이 멍한 표정으로 강도윤과 결과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 이게 뭐예요? 저예요. 제가 민준이한테 줄 수 있대요.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이식 가능한 수치래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한지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강도윤의 확신에 찬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한지원이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요? 도윤 씨가 정말 우리 민준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강도윤이 한지원을 와락 끌어안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살릴게요. 제 피, 제 골수 다 줄게요. 그러니까 그딴 쓰레기 같은 각서에 도장 찍지 마요. 한지원은 강도윤의 품에 안겨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안도와 감사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도윤은 한지원을 부축해 일으키며 변호사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딴 협박 문서 내 의뢰인한테나 갖다 줘. 그리고 전에 넌 이제 끝났다고. 강도윤은 책상 위에 합의서를 북북 찢어 변호사의 얼굴에 뿌리고는 한지원을 데리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길로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주치의도 강도윤의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천운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데 이 정도로 항원이 일치하는 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수술 준비합시다. 강도윤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골수 채취를 위한 전처치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도윤은 찡그리는 대신 웃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마스크를 쓴 채 유리창에 손을 대자 힘없이 누워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윤이 눈웃음을 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준아, 삼촌이 약속했지?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플 거야. 민준이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작게 미소 지으며 똑같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지원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운 두 남자가 나란히 수술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 이민석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쯤이면 한지원이 항복하고 합의서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철문이 열리고 담당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석,
변호사 접견이다. 이민석은 휠체어를 밀며 희희낙낙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거봐, 결국 오게 돼 있다니까. 여자는 남자가 휘어잡기 나름이라니까. 하지만 접견실 유리병 너머에 앉은 변호사의 표정은 흑빛이었습니다. 이민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한지원이 도장 안 찍어준대? 더 달래?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합의는 물 건너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죽어가는데 합의를 안 한다고? 한지원이 미쳤어? 기증자가 나타났답니다. 이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 기증자? 국내에 일치하는 사람 없다며. 누가? 어떤 놈이?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윤 씨랍니다. 그 사람이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 판정이 나와서 지금 수술 들어갔답니다. 순간 이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마지막 거래 카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민석이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깁스한 다리 때문에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안 돼. 말도 안 돼. 강도윤 이 새끼가 왜? 내 거야. 내 기회라고. 이민석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변호사가 앉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장 수술 막아. 못하게 해. 내 골수 써야 한다고. 내가 살려야 내가 나간다고.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난동을 부리는 이민석을 제압했습니다. 이민석은 끌려나가면서도 악기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지원, 강도윤,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으악. 결국 이민석은 교도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징벌방인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좁은 독방. 이민석은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병원 수술실 앞. 한지원은 6시간이 넘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붉게 빛나는 수술 중 램프에 고정되어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램프가 꺼지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한지원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의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민준이는요? 도윤 씨는요? 잘못된 거 아니죠?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한지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생착 반응도 좋고 두 분 다 바이탈 안정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정말. 한지원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잠시 후 마취에서 덜 깬 강도윤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 강도윤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강도윤의 귀에 대고 말해주었습니다. 환자분, 민준이 잘 됐어요. 수술 성공이에요. 그제야 강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지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 강도윤과 민준이의 침대는 나란히 마주보게 배치되었습니다. 강도윤은 아직 허리 통증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지만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꿀이 떨어질 듯 달콤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손을 뻗어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많이 아팠죠? 미안해요. 강도윤이 민준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민준이가 건강해지는데 삼촌이 뭐가 아프겠어. 이제 민준이 몸속에는 삼촌의 슈퍼파워가 흐르는 거야. 알지? 민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제 슈퍼맨이에요. 한지원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닮아 있는 두 남자의 모습. 한지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아픔을 나누고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므리요. 한지원이 사과 한 조각을 강도윤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슈퍼맨 삼촌,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퇴원하면 제가 맛있는 거 평생 해드릴게요. 강도윤이 오물오물 사과를 씹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평생? 그거 프러포즈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지원의 얼굴이 붉어지고 민준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병실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세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 1년이라는 계절을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조차 비껴간 듯한 곳이 있었죠. 서울 남부교도소의 가장 깊숙한 곳, 일평 남짓한 독방입니다.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민석은 벽을 보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려 노인처럼 변해 있었고 살이 빠져 앙상한 등뼈가 죄수복 위로 툭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이민석이 손톱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 돈 언제 주세요? 그 돈 있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희죽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실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말라비틀어진 밥풀을 발견하고는 보물이라도 찾은 듯 재빨리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죠.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식판을 밀어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민석, 밥 먹어. 헛소리 그만하고. 이민석이 교도관을 올려다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김 기사 왔어? 차 대기시켜. 나 오늘 공항 가야 돼. 우리 마누라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 내가 1등석 끊어놨어. 교도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이민석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는 이내 삭막한 복도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탐욕에 갇힌 채 이민석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반면 도심 번화가의 풍경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2층 건물에는 카페 민준앤드맘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한지원은 카운터와 주방을 오가며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1년 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한지원이 눈웃음을 지으며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가게 문 좀 일찍 닫을 건데 괜찮으시죠? 아유, 그럼요. 돈 많이 버셨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셔야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잘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은 강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은 그가 과거의 유능함을 완전히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카페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강도윤을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 회계사님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세무조사 건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 살렸습니다. 강도윤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장님이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이죠. 사업 번창하십시오. 강도윤이 카운터로 걸어오자 한지원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강 회계사님, 영업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회계사님 보느라 커피를 안 드시잖아요. 강도윤이 카운터에 팔을 괴고 한지원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매출 올려드리러 왔잖습니까? 여기 제일 비싸고 달달한 걸로 한 잔 주세요. 사장님 사랑이 듬뿍 들어간 걸로. 한지원이 피식 웃으며 강도윤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느끼해요. 얼른 옷 갈아입고 와요. 민준이 올 시간 다 됐어요. 강도윤이 2층 사무실로 올라가려는데 카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학교 체육복을 입은 민준이가 가방을 흔들며 뛰어들어왔습니다. 1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탔고 볼살은 통통하게 올라 있었죠. 민준이는 한지원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오던 강도윤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민준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강도윤은 계단 밑에서 무릎을 굽히고 두 팔을 벌려 민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강도윤이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려 공중에서 한 바퀴 빙글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밥은 많이 먹고? 민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강도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오늘 급식으로 돈가스 나왔는데 제가 2개나 먹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보고 키가 엄청 컸대요. 강도윤이 민준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아빠 닮아서 쑥쑥 크는 거지. 한지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행복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두 남자분. 그만 껴안고 이제 출발합시다. 비행기 놓치겠어요. 세 사람은 미리 싸둔 커다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는 꽉 막힌 도심을 뚫고 인천공항을 향해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민준이가 노래를 불렀고 강도윤과 한지원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박자를 맞췄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 이곳은 한지원에게 배신과 절망의 장소였고 강도윤에게는 추격과 분노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공항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출발점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던 한지원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1년 전 이민석과 최유리가 서 있었던 체크인 카운터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은 더 이상 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덤덤하고 평온했죠. 강도윤이 한지원의 시선을 눈치채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한지원이 고개를 돌려 강도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요. 그때는 여기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으로 가는 문 같아서요. 강도윤이 한지원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옥은 그 사람들이 간 거고 우리는 이제부터 꽃길만 가는 거죠. 가요, 늦겠어요.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양손을 잡고 붕붕 뛰었습니다. 빨리 가요. 비행기 보고 싶단 말이에요. 세 사람은 게이트를 통과하며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죠. 비행기에 탑승하자 민준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날개 옆으로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민준이의 안전벨트를 확인해주며 설명했습니다. 민준아, 저기 보이는 구름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해가 훨씬 더 가깝게 보여. 우와, 진짜요? 그럼 우리 태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랑 엄마랑 민준이랑 셋이서 태양보다 더 밝은 곳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기체가 덜덜 떨렸지만 한지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든든한 남편 강도윤이, 앞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한지원이 강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지원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원 씨, 고마워요. 나한테 가족을 선물해줘서. 한지원이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인생을 다시 숨쉬게 해줘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비행기처럼 세 사람의 인생도 고통의 무게를 털어내고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고 자유로웠습니다. 화면은 세 사람이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배경으로 여행지에서 찍은 행복한 스냅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는 민준이 석양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강도윤과 한지원, 그리고 세 사람이 모래사장에 쓴 우리는 가족이라는 글씨. 마지막 사진 속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며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의 끝에서 피어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던 그 순간 지원 씨와 도윤 씨의 얼굴에서는 지난 1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라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히려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 되어준 셈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나누어준 두 사람과 민준이, 이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홀로 갇힌 이민석과 달리 사랑으로 뭉친 세 사람의 앞날에는 저 푸른 하늘처럼 막힘없는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생각지 못한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